요즘 각 나라들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거대한 변화, 이른바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 뒤에는 과연 누가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숨은 설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디지털 시대의 정부,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건 지금 전 세계 모든 리더들이 마주한 정말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냥 뭐 웹사이트 몇 개 만들고 앱 출시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부 운영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디지털 정부 혁명을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이끈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속도거든요. 2001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정보법을 만들었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유엔평가 1위를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능형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거쳐서 AI 기반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하고 있죠. 20여 년 만에 이뤄낸 정말 엄청난 도약입니다. 물론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서 지금 이 순간 디지털 정부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트렌드들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의 흐름을 보면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단연코 AI 정부가 떠오르고 있죠. AI로 행정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겁니다. 둘째, 예전처럼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쓰는 시민의 경험이 가장 중요해졌어요. 셋째, 내 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나 하는 디지털 신뢰가 핵심이 됐고요. 넷째, 정부 혼자서는 안 되니까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과 손을 잡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 격차 문제에도 아주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디지털로 바꾸자 이게 화두였다면 올해는 AI로 정부를 어떻게 혁신할 거냐가 핵심 질문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냥 모두를 인터넷에 연결시켜주자는 디지털 포용을 넘어서 이제는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가, 즉 신뢰와 투명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단순한 디지털화에서 똑똑한 지능형 정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국가를 건설하는 길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아주 거대한 위험과 도전들이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세대 간, 또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활용 능력 차이가 크고요. 정부 안에는 이걸 제대로 이끌어갈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죠. 여기에 나라들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사이버 공격 같은 위협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불평등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과제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거대한 트렌드와 어려운 과제들 사이에서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실제로 하는 걸까요? 누가 디지털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뛰어드는 걸까요? 이분들이 일하는 현장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국제개발 협력 프로젝트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요.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얽혀 있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디지털 설계자들은 아주 체계적인 4단계 실행 계획, 일종의 작전 계획을 따르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프로젝트는 이 4단계를 거칩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행에 옮긴 다음 마지막으로 잘 됐는지 평가하는 아주 논리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는 바로 발굴입니다. 이 단계에서 컨설턴트는 마치 탐정 같아요.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집요하게 찾아 나서는 거죠. 이때 컨설턴트들은요, 그 나라의 국가 발전 계획을 분석하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바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서면 그걸 한두 장짜리 컨셉 노트로 정리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찾았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설계도를 그려야죠. 이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컨설턴트는 건축가로 변신합니다.
프로젝트 전체의 청사진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는 겁니다. 2단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들고 또 성공했는지는 어떻게 측정할 건지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통과되어야 진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설계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집을 지어야 할 시간이죠. 실행 단계에서 컨설턴트는 현장을 지휘하는 건설 현장 소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계획이 현실이 되는 가장 역동적인 단계입니다. 보통 현지의 PMU, 즉 프로젝트 관리 조직을 세우고요. PMP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투입돼서 전체 과정을 지휘하죠. 기술 장비를 들여오는 것부터 예상치 못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까지 모든 걸 현장에서 직접 챙깁니다. 자,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걸로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컨설턴트가 비평가이자 역사가가 되어 돌아오는 평가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책임과 학습이에요.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돈은 제대로 썼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요.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뭘 배웠는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게 바로 다음에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귀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정부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협상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쌓아 올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과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 시스템이 AI 덕분에 점점 더 똑똑해지고 알아서 다 해주는 시대가 올수록 역설적으로 그 시스템을 믿게 만드는 인간의 역할, 바로 그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